롯데케미칼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5%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202.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2회전으로 떨어졌는데 또 PBR은 0.36 상태입니다.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송파구 올림픽로 300번지 롯데월드타워에 들어가 있네요. 기초화학,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지배회사는 여수, 대산, 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에 국제적인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석유화학 범용 제품과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를 통하여 정밀화학, 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영위하고 있다. 기초화학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사업은 연간 450만 톤에 이르는 국내 화학사 1위의 에틸렌 생산량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중간 원료를 비롯하여 합성수지, 화성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반 알고 있는 PPE, PP, PET가 눈에 홈페이지에서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71,700원으로 1년 전보다 15.3%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0.36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롯데지주가 25.31%, 롯데물산이 20%, 롯데홀딩스가 9.19%, 국민연금공단이 7.48%, 외국인이 21.63%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조 649억 원, 전년 동기보다 7.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7%가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5.2%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4.7%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1.1%를 줄였습니다. TOE 생산성은 1.10으로서 0.19, 19%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564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549억 원에 비해 202.6%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9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전년도 적자를 볼 때도 15회전이었는데 13.18회전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다시 좀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흑자 전환. 1차 원인, 재료비가 더 하락했다. 2차 원인, 운영경비도 줄였다. 3차 원인,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에도 뭐 영업이익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스루풋 손익을 분석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원인은 1차 원인 매출 원가율이 4.5% 내려갔다.
2차 원인 판관 비율은 0.6%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판관 비율.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원가율 하락 원인은 원가 회계는 2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익계산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스루풋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그것이 강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거에 그 원인이 또한 이 2차 원인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는. 우선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산출합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을 제가 묶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8,476억 1,100만 원, 연초보다 1,4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그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입니다. 밑에 매출은 7%가 증가했는데 재고는 21%가 증가했다. 이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재고 관리는 아닌데,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를 은근히 바라게 되죠. 그리고 상품은 가공비가 일반적으로 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석의 그 효과를 위해서 다 통합해서 묶어버립니다. 이 회사는 제공품이 없습니다. 장치산업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제품이 거의 뭐 제공 성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재고 자산도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성분 데이터 등 교차 검증할 파편화된 데이터들도 추론할 수가 없는 공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여기 그 기타 그 복잡한 걸 빼고서요, 기초재고에서 원재료라고 하면은 있고, 그 다음에 출고, 그래서 기말 재고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만 알려주고 중간 입고 출고를 안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 제품 반제품이 있죠. 이 출고 금액은 이것도 좀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그 기초 재고가 7천억이니까 입고 금액은 총 제조 비용이죠. 여기에서 출고 금액은 매출원가죠. 그러면은 그 재고가 나옵니다. 그 매출원가가 이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역산해서 제가 풀이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재고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 이 갭이 출고 금액을 역산해 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그 흐름으로 안 하냐 하는 것이 제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은 이렇게 흐름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재고자산만큼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제가 가정을 한다면은 원인을 분식회계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공시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039억 원입니다.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우선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미리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과 저장품은 제외했다, 원재료만 또 추가로 집어넣었다, 요게 결론이 났습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조 3,956억 원으로 13.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5,93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966억 원을 뺀 3,96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0.9% 상승했고 재료 비율이 0.9% 감소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산출은 공시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역순으로 풀이해낸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공 비율과 재료 비율을 산출해 냅니다. 정보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거로 해서 템플릿 자료로 해놨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전산 정보관리 시스템의 보험과 라우팅을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를 했는데, 이 정보 시스템도 이 봄과 라우팅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아웃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빨리빨리 그 정보 시스템을 돌리려면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 제가 분석하는 게 바로 그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제공품과 제품 뭐 이런 것들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간단하게 풀이를 해내고 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전산 시스템에서도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를 분리했다는 얘기가 봄과 라우팅이 분리됐다는 거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이자면은 봄은 매출원가의 비율을 할 수 있고요. 라우팅은 공정도 순서인데 이것이 제조 원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산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비성분에서 가져온 거죠. 차이가 57,100 아니죠, 죄송합니다. 571억 7천만 원.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원재료의 증감액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케미칼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원재료만 중간에 하나 더 넣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왜 또 들어가느냐, 원재료 재고자산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법적인 그 기준은 바람직한 그 경영성과 산출이 좀 왜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에서 저장품과 미착품을 뺀 범위로 확인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왜 원재료를 넣는지, 매출 원가를 줄여 매출 이익이 더 나오도록 의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재고가 크게 증가하니까. 원가 회계가 이게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원재료 증가액만큼 영업이익이 부풀려진 결과를 나타낸다. 571억 원. 1단계의 차이가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재료비의 차이액과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잘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843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1072억 원으로 증가했다. 228억 원이 공짜로 재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추적하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표시하면은 요것은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물건이 증가하는 거죠.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환입을 잡을 바에야 그러니까 국제 시세 등등이 오르니까 그 가치 평가를 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평가하지 마라. 이동평균법으로 하면 될 걸. 일반적으로 이런 장치산업들이 총평균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평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동평균법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고 자꾸 단순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98억 원인데 이것은 그 매출 재료비와 매출원가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같겠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매출원가 재료비에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비용입니다. 인건비가 910억 원, 8.7% 줄였습니다. 어,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율이 15.3%로 1.3% 하락했고요. 직원수는 4,301명으로 381명이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8,460만 원으로 전년보다도 0.6% 내려갔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4.5% 내려갔고 노동 분배율은 23.3%로 더 내려갔습니다. 지급수수료 19.1% 증가했고 운반 보관료는 14%가 감소했습니다. 운송 보관료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형은 줄었다는 얘기인데 흑자의 전환 이유는 결론은 판매 가격이 크게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자 원인 중 운영비용 낮은 증가율은 인건비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직원수 감소로 드라마 김 부장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나이든 김 부장은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에서 안정적 성안에서 광야로 추방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요거는 제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나와서 이 세상의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이 현재까지 오는데 한 5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기분을 봤죠. 거기서 생존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 13.2회전으로 예측이 됩니다. 12.56%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수루픈율은 4.74%로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ROI 인벤토리는 재고를 투자로 해석하는 경우에 0.13포인트가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회전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빨리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원료가 되는 나프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그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듀퐁 ROI 자본 회수율 0.7%, 1.3%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하락하고 슬로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가중 평균이 가능했어요. 18.6%가 상승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의 출발은 나프타 가격이 1분기에 20.8%나 급상승했는데, 납사 여기 가격이요. 이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침공에 따른 것이며, 중국이 원재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롯데케미칼이 흑자가 된 것은 물론 직원들을 대거 잘랐지만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덕분이다. 중국 죽이기에 일환해서 중국으로 석유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나프타 공급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팔 기회가, 아니 좀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주요 제품 PE, PP, 뭐 BTX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결국은 단순 평균으로도 10.7%가 증가했고요. 요거 뒤에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저건 어쨌든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도 걸 다시 요 뒤에 나오지만은, 자, 반증 추론은 1, 2차 추론과는 모순이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했는데, 판매 가격을 이 상승했다라고 여기다 의견을 넣을 수 있었겠죠. 돌이켜 보면.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16.2% 올려야 되지만, 5.5%만 올라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다, 금액상. 이렇게 반증 패스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변동 범위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더 정확한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2,395억 원을 돈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이 났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으로 153억 원의 흐름이 있었고, 최종 4,50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다가 흑자는 냈는데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을까? 이자에도 479억 원 나갔고요. 채권자한테 1,714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이 18.7%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자유현금으로 210억 원을 주주한테 돌아갔습니다. 캐펙스 비유동자산에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썼느냐? 3,591억 원의 비유동자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2로 변동이 없고요. 이익잉여금률 거의 유사합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은 2,700억이 줄었는데, 가장 많이 준 것이 현금성 자산이 6,426억 원이 줄었네요. 매출 채권은 증가했고요. 재고 자산도 증가를 했습니다. 비유동 자산에서는 3,591억 원, 요게 캐펙스로 제가 뽑은 건데, 봐서는 뭐가 크게 증가했는지는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요거는 뭐 모든 계정을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뭐 충당부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부채가 아니고
다른 그 계정들이 그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그런 필요한 계정들은 아니지만은 그 전체로만 그냥 봅니다. 그래서 부채로는 매입 채무가 184억 원 줄었고요. 단기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4,379억 원 증가했고, 비유동 그 차입금은 1,092억 원이 줄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해서, 또 영업이익도 흑자가 났으니까 1 더하기 300% 해서 이 두 가지 목표액을 그 스르폰율로 나누면, 스르폰율이 21.2%인데 나누면은 12조 2,596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도 동일하게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1분기 실적을 곱하기 4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계절적 수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동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음, 작년도분을 예시했다면은 13조 2,522억 원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텐데 실제 결과는 11조 9,116억 원, 11.2%나 높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자릿수가 넘으면은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좌판 깔고 점쟁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좀 줄여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단순 300% 했을 때, 1 더하기 300%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11월 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 두 달 판매한 것이 남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2월이니까 적자가 난 게 당연하죠. 연내 12월 달에는 달성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2025년 연내 도달하지 못해서 적자였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는 적자가 나서 올해 그 예측을 할 때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착상을 했는데, 아니 올해 흑자가 됐는데 그 추세로 그냥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 매출도 줄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측이라는 게 여기 표현했듯이 매출이라는 게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망률 요거는 판매 수량 증가 요소로 접근하는 거로 제가 요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 비율과 스르폿율은 가격 인상 인하로 접근하는 거로 썼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고정비 성격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계획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을 0.8% 내려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스루풋 레이트가 올라가죠.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로,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판매 가격을 조금 더 올린다. 음,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조금 해소가 됐다 그러지만 어, 중국은 여전히 그 석유 수입이 난항을 겪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304% 소심하게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매출액 증가가 이렇게 좀 소심하게 12조 3,867억 원,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출고 단가. 뭐 누가 또
이 롯데케미칼에서 나오는 PPP 뭐 이런 것들, 이게 그 PP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톤당 이렇게 비쌀 리가 없지만 1238만 원에 판대면 34만 5,800원이 남는다. 이거 가지고도 욕심이 안 찬다. 이번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더도 말고 14회전 조금만 더 올리자. 이러면은 매출액이, 이거는 수량에 의한 증가가 되는 거죠.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갔어. 어, 13조 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어, 맥시멈 1.2% 증가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였는데 9,600억으로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면은 확 올라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재고 회전율 상승 방법으로 생산 조절, 매출량 증대, 1과 2의 복합작용으로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운영경비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곱하기 오이율, 이렇게 해서 1.2% 추가 매출을 하는데 그래도 경비가 더 들어갈 거니까 가공비도 더 들어가고 등등 생각을 고려를 다 한 거죠.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할 때하고 재고 증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재고가 20% 감소할 때 매출 원가는 총 제조 비용보다 늘어서 12조 1,539억 원이 되고 20%를 줄인다면은 매출 원가는 11조 8천억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고가 20% 감소할 때는 판매 가격이 아까 비유해서 얘기했듯이 1,324만 5천 원에 판매되는데 재고가 증가할 때는 1,290만 원에 팔아도 동일한 목표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가 사업 계획을 하기가 아주 지랄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에서는 아니 세상에 두 가지 진리가 어디, 두 가지 목표가 어디 있냐? 우린 그런 거 못해. 우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해. 그래서 내역을 가지고 그 이 PP를 구매하는 업체한테 가격을 제시합니다. 부풀림 견적으로. 재료비 1,040만 원, 가공비 160만 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2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판매 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79만 원. 그리고 그래서 원가가요 1,279만 원이에요. 여기서 우리 마진 한 30만 5천 원은 먹어야 됩니다. 깎일 걸 가지고 조금 다 부풀리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 쪽에서 여기 조금 깎아야죠. 그리고 그래도 좀 많이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가격을 넣었다고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 1238만 원. 스루풋 납품업체에서 딴 케미칼 업체에서는 1238만 원에 하겠다는데 아이 좋시다. 그거로 합시다. 그래도 속으로는 남는데 아닙니다. 가격은 이만큼이나 깎였는데 적자가 되죠. 그러면은 에, 추가 매출을 더 늘려가지고 5.2% 다시 100만 원 돈으로 돌아와서 13조 스루프처럼 이렇게 더 한다면 얼마가 남냐? 남는 게 2,840억 분이 남지가 않는다. 오르긴 올랐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흑자가 된다면 여기 98.2%인데 이거가 이대로 가져가면 더 적자죠. 그래서 제가 이걸 91.8%로 그 1분기에 그 매출 원가율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흑자가 된다면 재고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일을 재고 생산을 해서 매출 원가를 내려야 되니까 아니면 오일을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아마.
음, 그 재고 생산해서 재고를 늘리고, 그리고 이 김부장 한들을 더 잘라라. 확 저기 고참 사원들을. 아마 이것이 이 1분기 흑자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비교를 하면은 1238만 원 팔았을 때 스루폿은 34만 원대 이익이고, 재고 감소할 때 원가 회계에는 56만 원이 적자고, 재고 증가 시에도 22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 스루폿은 매출이 더 하는 대로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율을 줄여야만 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840억 분이 남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런 잘못된 세계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불변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더 매출이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산을 감소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지만은 재고를 추가 생산하면 아까 원가역인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조건으로 매출액이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못 올린다 할 때는 재고를 증가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재고 이익 증가보다도 돈을 생산하면서 돈을 쓰는 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다. 이런 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덤핑하지 마세요. 어, 이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로서 어,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절작이고요.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글로벌 금융 세력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회계를 찾자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이 지구는 변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